여러분의 부동산 나침판 이젠트롱입니다. 지난 월요일 83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이번 개편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집은 한 채만 가지고 그 집에 직접 살아라. 초고가 주택은 버티지 말고 이젠 팔아라. 자,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거죠. 실거주 중심 시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 임대차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를 놓던 집이 줄어들면 지금 전세와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두 분과 함께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 흐름을 짚어주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 심영석 교수님, 대한민국의 재개발 정비사업 진짜 전문가 전영진 본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세부 내용보다 좀 방향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예. 결국 정부 세제 개편안의 타겟이 초고가 주택 그리고 비거주 보유자 이런 타겟으로 압축이 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지금 재편된 세제 개편안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개편안으로 지금 사람들 행동이 어떻게 좀 달라질 것 같으실까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게 너무 공포에 이제 쩌들리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예를 보면 세제 개편을 보통 7월 달에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세제 개편이 발표되면 그다음 9월 정도에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한 10월, 11월 정도에는 이제 계속 그 법안을 논의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20, 30% 정도는 대부분 이제 수정, 유예, 폐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한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공제라든지 이런 숫자 부분은 상당수 바뀔 거다. 왜냐하면 이게 틀은 아마 그대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가능하니까 국회의 논의를 좀 지켜보시는.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1년, 2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필요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니까요. 너무 네. 이제 공포에 시달리시지 않는 건 좋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일단 우리 젠트롱님 말씀하셨듯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예전으로 따지면 중과로 그냥 2028년도에 올린다는 게 네.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더라도 뭐 한 30억 중반대 네. 이상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부세에 영향을 좀 받는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이걸 강하게 이제 그 종부세를 매기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네. 수요를 좀 억제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가 주택을 누르면 중저가 주택도 눌러지지 않느냐 이런 정부의 이제 그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은 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뭐 오히려 15억대 아파트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그렇죠. 시장인데도 이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실 때 이제 실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거주만으로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름도 바뀌었어요. 장기 거주 소득공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고 1주택만 가지셔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불안하게 된 원인은 정부에서 이제 실거주를 요구하는 규제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뭐 토호제가 대표적이고요. 지금은 대출을 받더라도 6개월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임대차 수요를 내쫓는 이런 정책을 쓴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인데요. 어쨌든 정부의 생각은 실거주를 안 하면 그 피해를 주겠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파는 유예 기간을 뒀죠. 1년, 2년 이렇게 뒀는데요. 정부의 의도는 저는 팔도록 유도하는 데 굉장히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소득이 없는 분 또는 자산이 좀 부족한 분들은 빨리 매물을 내놓고 네. 그 매물이 많이 나와서 시장에서 좀 가격도 떨어지고 그죠?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한 게 아닌가. 뭐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차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를 놓던 분들이 들어가 살던 물량이 또 어디서 채워질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한 1년, 뭐 길게는 2년 정도는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매물이 잠기겠죠. 예. 예, 그래서 임대차 시장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건 걱정인데요. 사실은 지금 아직 우리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 전세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4년 동안 이주하는 물량이 서울만입니다. 한 11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하는 양은 5만 건도 안 되니까요. 5만 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12만에 가까운 이주 수요가 새로 이제 나오는 상태라 그러면 전월세 시장은 정말 상상하기 좀 저는 싫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물량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그 연립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요. 뭐 새로 짓겠다고 해서 누가 지어야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1주택 뭐 이를테면 그냥 주택수에서 빼줘버리면 다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지 않는 한 어차피 연립 다세대나 오피스텔도 지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해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기존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지금 장기 거주 중심의 공제로 지금 전환이 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타겟, 그러니까 과세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느껴지고 보일까요? 뭐 이게 예견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예전에 보통 재개발 투자 상품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증여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젊은 층이 많이 와요. 뭐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 재개발 지역에 그래도 조금 낡은 동네지만 조금 깨끗한 집을 찾아서 전세를 끼지 않고 아예 그냥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차차 이제 세금 이슈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과적으로는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 비용. 근데 뭐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걸 어떻게든 이제 해칭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실거주는 늘어날 거고 이제 그러면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물건들 중에서 실거주가 용이한 물건들로 많이 좀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흐름에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 집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 또 외곽에 있는데 서울 진입을 준비 중이신 분, 있는 자리가 다르다면 해야 할 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동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를 소액으로 선점하는 전략. 자, 정책이 바뀌면 바로 그 주에 반영하는 저희 세미나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중심부에 전세 사시던 분이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고 또 그 지역부는 또 바깥으로 외곽으로 가고 이런 연쇄적인 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월세 매물이 이제 없어지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원래 살던 데서도 사실은 전월세를 다른 쪽으로 사시더라도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선택하시기는 힘들거든요. 우리가 마포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전세는 한 10억인데 매매는 이미 20억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출 자체도 그렇게 안 나올 뿐더러 이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옆으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리를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시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세금이 안 걸리는 선 그리고 대출로 실제 갈 수 있는 선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지금 가격대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짜 이제는 그 가격 구간대별로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15억 이하가 일반적으로 대출 이제 6억 원이 되니까요. 거기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다시 규제적으로 묶였는데요. 그 옆에 있는 이제 화성시의 병정구가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통이 이제 계속 묶어 놓다 보니까 권성구가 지금 아직 그 구제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안양시 만안구도 지금 좀
그 안양역 주변으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고 지금 다산 신도시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계속 가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15억 부분은 저는 분명히 뭐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그 상한이 또 15억에서 25억까지가 4억까지 대출이 되는데요. 그런 구간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동안은 좀 눌려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눴던 뭐 30억대 네. 요 이상부터는 이제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가격대들은 아마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실 것 같아요.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은 저는 이제 세무 상담 같은 걸 받아보시는 게 네. 좋다고 봐요. 그래서 네. 받아보고 뭐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가격이 오르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30억, 50억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은퇴 예정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은퇴하시고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 문제까지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이제 하시는 것이 그렇죠. 네, 네. 가장 정확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번 네.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인 자산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세금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대출과 공급 대책이 아직 다 발표되진 않은 것 같고요. 7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좀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내겠다라고 예고가 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예. 대출 쪽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대출도 뭐 사실은 저는 좀 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는 이제 네. 실수요자 네. 뭐 그리고 서민 뭐 청년층에 대해서는 좀 그 핀셋 완화. 그렇죠. 저는 핀셋 규제는 들어봤는데 핀셋 완화는 또 이 정부 들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핀셋 완화는 이제 사실은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살짝 좀 완화해줄 그 기미를 보이긴 했어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규제를 할 것 같고요. 대출 규제 중에 지금 스트레스 DSR에 넣으면 대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는 지금 대출이 딱 3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전세 대출, 전세 대출. 중도금 대출, 네. 정책 대출.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출 이런 거는 이제 DSR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 순서대로 앞으로 조금씩 넣지 않을까. 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걱정하시는 분은 6억, 4억, 2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걸 줄일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그걸 줄이면 아마 거의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분들 네. 그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줄이지 않고 그냥 뭐 DSR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그런 대출에 관한 규제들은 저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공급 관련된 부분도 아마 발표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음. 나올 건데 아마 추석 전에는 보통 이제 추석 전에 대부분 발표가 되니까요. 그렇죠. 추석 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 본부장님, 자, 공급 대책은 어떻게 보실까요? 7월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법들을 보면 사실 뭐 뾰족한 방법들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 공급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네. 뭐냐면 공공이 어떤 수용 방식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 또는 민간한테 어떤 이익을 줘서 자발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공공, 민간 2개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방의 소도시 같은 데 가보면 네. 인구 한 20만, 30만인 데 가보면은 원도심이 대부분 다 썩어 있어요. 네. 이제 그 썩어 있으면은 이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니까 주변의 외곽을 이제 공공에서 많이 지어주거든요. 네. 뭐 택지 개발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인구가 더 늘면 다시 또 이게 또 슬럼화되면 또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현상들이 어느 시도나 다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인구가 더 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전철을 깔아주는 거. 더 늘면 또 다시 신도시 또 전철을 깔아주는 거. 네. 그러다가 이제 한계점이 오면 이제 우리 서울처럼 이제 더 빨리 가는 전철을 깔아주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 공공성을 강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도시복합 사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복합 예. 사업 중에서 이제 공공도시복합 쪽을 좀 이렇게 많이 밀지 않을까라는 걸로 예견이 되고요. 네. 아마 이제 그렇게 유도할 거고, 그로 인해서 공공은 많이 지정되지만 더 공급은 더 없을 거라는 게 좀 예견이 돼요. 네. 지금 세금이
살지 않는 집을 겨냥하고 또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지금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말씀을 하셨고요. 밀려난 수요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또 서울 외곽과 강북 그리고 경기권으로 차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중에 서울 안에서 실질적인 건 정비 사업이죠. 서울에는 새로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한동안 정말 귀한 자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죠. 자산가가 아닌 많은 분들이 서울에 들어갈 방법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 있다면 아파트를 사는 방식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